뭐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율곡 선생님 명조입니다. 사주 출처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참고한 건 명리요강 뒤편에 인물들 나와 있는 사주이고요. 다른 사주는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얘기한다, 뭐 여러 개 사주가 있다면은 출처 확인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다른 사주는 보이지 않고요. 어쨌든 저 사주만 보여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또 요 사주로 풀고 있습니다. 혹 모르죠 또. 그래서 이력하고 또 이분의 삶, 생 이런 걸 검토해 보시고 뭐 그런 걸 추론해 보는 것도 또 공부니까요. 그래서 율곡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주, 그러니까 율곡 선생님에 대한 이 부분보다 사주에 대한 공부를 더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특색을 먼저 찾아서 보면은 이렇게, 그죠? 천간은 합으로 되어 있고 지지는 충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충미충이고 인과 신은 요충이라고 하죠. 이렇게 떨어져서 충하면은 요충이라고 하는데, 뭐 충까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극의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좀 더 나눠본다면은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죠. 이쪽 구성과 이쪽 연월과 일시의 구조가 또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음양부터 한번 보죠. 축월 한한 계절에 났습니다. 그죠? 축월에 한하다고 하면은 1순위로 병화가 있으면 좋죠. 근데 병화가 잘 돼 있네요. 그죠? 연간에 병화가 나와 있습니다. 한한데 그러면은 이건 다 희하는 거고요. 그러면 꺼리는 건 임수가 되겠네요. 임수. 꺼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조우적 월의 조건에서 볼 때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럼 저 한이 해결되면 이 꺼리는 임수의 조건도 활용할 수 있겠네요. 그죠? 활용 가능하다 아니다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한한 조건에 놓여 있으면은 임수를 활용하는데 부담스럽다, 어렵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운에서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가에 의해서 저 사주가 정임합하고 있는 저 관의 형태의 쓰임의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데 충을 하잖아요. 그죠? 충미충. 그러니까 축토가 갖고 있는 것을 미토라고 하는 것이 충을 해서 일정 부분 한을 해결하는 부분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습으로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나눠놓은 거의 기본적 구성이 축과 미에 대한 충돌 때문에 구분되어져 있는, 작용의 부분이 구분되어져 있는 것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 사주는 병화를 중심으로 또 하나는 임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구분지어서 볼 수 있다, 이거죠.
경화가 조후를 해요. 자, 하나씩 보죠. 이제 이 음양 봤으니까. 그럼 음양의 조건에서 한난조습이 일정 부분 어떻게 한난조습 해결된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해결돼 있죠. 명구조에서. 그러면은 한난조습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게 시급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서 보야 되는데, 한하다고 그래서 한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삶에, 그러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목적하는 것, 목적하는 건 용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뭘 목적한다, 하고 싶어하는 목표를 세워서 진행하는 게 용이 되는데, 그 용이 달라지진 않아요. 대신 그 목적하는 걸 이루는데 얼마만큼 조건이 잘 돼 있느냐, 환경적 조건이 잘 돼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도가 지나쳐요. 한난조습의 정도가. 한난조습은 그게 정도가 지나치면 생존 문제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게 극도로 지나친 명들은 한난조습이 해결되면 다른 걸 못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명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거의 대부분 한난조습은 그냥 환경, 배경의 문제다. 그건 결국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조후는 용신, 우리가 얘기하는 용신은 뭐예요? 이거 쓰임. 쓰인다는 것은 뭘 목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후는 이 용신 개념하고는 다르다. 결국은 뭐예요? 조후는 이 용신 개념의 환경 조성, 환경 조건으로 작용하게 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직업을, 이 용신 개념 결국은 직업을 다루는 거이잖아요. 그걸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재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노골적으로 재관이 용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없어 보이니까 용신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조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 용신이 인성이니까 학자적이다, 뭐 공부한다, 지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성이 용신이면 그거 갖고 뭐 한다고요? 그거 갖고 먹고 살으려고 한다고요. 먹고 사는 게 뭐예요? 직업이라고요. 먹고 사는 게 직업이잖아요. 제 직업은 뭐예요? 네, 백수.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조건에서 볼 때의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자, 물을 다루는 사주인데 추워요. 그러면 물을 다루는데 어떻다 얘기가 나오겠네요. 물을 다루는데 따뜻해요. 그럼 물을 다루는 조건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뭘 만드는데 열이 부족해. 그 우리가 얘기하는 한난조습이 그러한 형태를 얘기해요. 뭘 만드는데 습한 데서 뭘 만들어요. 만약에 뭐 조각을 한다든지 뭐 목공 일을 한다든지 하는데 사주가 습해요. 그러면 이 사람 일하는 환경적 조건이 그렇게 돼 있겠죠. 그죠? 그러면 첫째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정리정돈, 마무리. 일을 잘한다, 뭐 잘 맞춰서 뭘 한다 했는데 보면은 이게 아구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이런 형태들이 생겨요. 문을 맞춰놨는데 잘 작동해요. 근데 뭔가 이상해요. 안 맞아서. 네. 그러니까 한난조습은 그러한 거에 배경에 있어요. 당연히 품질에 영향을 주죠. 네. 하나다고 공부를 안 하나요? 네? 난하다고 공부 안 하나요? 다 해요.
그런데 그 배경적 조건에 대한 차이들이 있다는 거, 그거 인지하셔서 보셔야 되겠죠. 그 부분을 한난조에서 판단하시고, 여기에서는 지금 저 병화가 조후를 한다는 뜻이죠. 그죠? 근데 저걸 조후를 하는데 여기서 온다 우리는 저걸 계속 청킹 다운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건 이따 간다 병화를 따로 한번 보겠지만은 저게 겁재이고 편재와 합을 했다. 그게 연간에 나와 있다.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 병화의 조건, 병화가 무엇을 하는 형태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겠죠. 그 전에 이제 음양적 관점으로 포괄적 배경을 보시고요. 거기에 오행을 보셔야죠. 오행. 오행을 본다는 것은 생극재화를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명의 구조에서 봐야 될 게 금생수, 이 명은 금생수가 될 때 어떻겠는가? 금생수가 되면은 잘 만들어 놓은 조건이 어그러지겠네요. 그죠? 지금 축월에 병화까지 동원해서 저 조절을 해서 쓰려고 하는데 금생수가 커진다면은 당연히 뭐예요? 금생수가 커진다는 것은 불편한 대로 진행돼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그게 지금 잘 안 한다 보면은 이 금이 작용해서 금, 극, 목까지 해요. 그러면은 이 사주는 자, 수를 잘 다루어서 극복해야 되는 사주예요. 축월이니까. 그럼 금극목해서 금생수 한다면은 정화 입장에서 이 명, 정화 입장이 아니고 이 명 입장에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목생화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지금 오행의 생극재화를 지금 구분해서 보는 거예요. 목생화에 대한 작용, 그러면 이 목이 또 뭘 해요? 목극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금이 작용해서 금생수 한다든지 금극목이 일어난다면은 이 작용에, 화토의 작용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목생화 하는 작용은 긍정적 작용이고요. 목극토를 해야 사주를 안정시킬 수 있어요. 근데 금생수가 일어난다면 그게 안 된다는 뜻이에요. 목생화가 안 되고 또 목극토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이 구조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뭐 얘기 다 했네요, 그러면. 어느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예요. 자, 목생화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화가 목을 끌어내는 건데, 목생화를 보게 되면은 뭐가 따라와요? 수생목이 따라오겠네요. 목생화가 잘 되면은 수생목이 따라온다. 그러면 이 수는 지금 이 사주가 사주 구성으로는 수를 다룰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인목이 있으니까. 정화가 미토의 근에서 나왔으니까 수를 다룰 수 있는데, 자, 이런 게 없다면은 없다면 저 축월의 수의 기운에 실질적으로 저 수가 커지는 것이 부담스러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생화가 잘 된다는 것은 이 수를 다룰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얘기한 십성을 입히면 그 관계가 설정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목생화가 잘 된다는 것은 목의 작용이 수를 끌어내는 거고, 수를 끌어낸다는 것은 멈춰 있던 것, 안에 감춰져 있던 것 또는 정지되어 있던 것을 풀어서 밖으로 끌어낸다, 보여준다, 드러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요 목극토를 보면은 목극토 한다고 하는 조건, 그러면 이 사주는 지금 미와 축이 충을 하고 있어요. 충은 동하게 하는 힘, 부딪혀서 움직이는 형태인데 그 움직임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움직임에 내가 맡겨지느냐의 문제예요. 충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면은 동하는 거에 내가 딸려가는 거예요. 움직임에. 내가 이사를 하는데 이사를 내 의지로 이사를 하느냐, 이사되어지느냐. 사주에서는 그 부분을 주객을 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주도하느냐, 주도당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이 사주는 이 충미충의 조건이 내가 통제하지 못한다면은 주도당할 수 있어요. 충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의 문제죠. 충을 또 안으로 보면은 축에서 미까지, 축에서 미까지, 그 뭐라고 했어요? 시작해서 정리까지, 마무리까지. 축이 종시잖아요. 종시. 주역 개사전 보면은 간방을 종시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기는 시종이겠네요. 이거 뭐예요? 시작에서 끝이라고요. 축에서 미까지 이렇게 가는 것은 생명이 밖으로 드러나는 영역이고요. 미에서 축까지 가는 것은 생명이 안으로 들어가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충이 있다는 것은 속과 겉에 대한, 속에서 겉까지, 겉에서 속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거라고요. 그걸 잘 컨트롤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속근육과 겉근육에 대한 발달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잘 안 되면은 겉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미충의 충을 뭘로 컨트롤해요? 목극토로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금이 개입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는 금이 개입하면 어떻게 돼요? 금생수로 가게 되니까 금이 개입하게 돼서 충미충을 해소하는 것은 내가 그 동하는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고 동하는 에너지에 내가 맡겨지는 거죠. 그리고 피동적 형태와 능동적 조건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행적 구조로 보면은 이러한 관계들이 목 중심에서 관계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금 중심에서 목과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보야 되겠네요. 그럼 이것만 봐도요, 이 사주의 시기가 어느 정도 드러나잖아요.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배경에 놓고 하나씩 보죠. 자, 병화. 겁재이고요. 연간에 있고요. 조후합니다. 신금, 편재와 합을 합니다. 이 신금은 축월 신금이에요. 뭐예요 이거? 격이다 이거죠. 축월 신금이니까 축월에 나왔잖아요. 당령했잖아요. 월령을 얻은 거잖아요. 뭐 당령했다, 등령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격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여기에서 오로지 축 중에 나온 것은 저 신금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격으로 정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게 격의 역할을 잘 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죠. 충이 돼서 흔들려 있고요. 또 그 병신합이 돼 있어서 격으로서의 역할을 오롯하게 하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요 조건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걸 병신합의 조건으로 보면은 이 편제가 병화를 합했으니까 편제의 직이네요. 편제의 직. 이걸 그냥 격으로만 생각한다면은 이 사주의 사회성을 결정하는 요인이죠. 근데 그 사회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병화라고 하는 걸 봐서 합을 했으니까 이것으로 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겁재라고요. 겁재와 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겁재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런 조건들을 논해야 될 거고요. 편제의 역할이 이 명의 사회적 조건과 연결되어 있는 형태이고요. 그게 겁재와 합을 하고 있고 그 겁재는 조후까지 겸하고 있다. 그러면은 겁재의 이로움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냥 편제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거? 편제를 내가 소유하느냐의 소유의 입장에서 본다면 소유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명은 기본적으로 이 재에 대한 소유를 논할 수 없다. 겁재와 더불어서 겁재의 이로움을 쓰는 형태, 다시 겁재 입장에서 보면은 겁재의 정제이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소유욕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재의 소유욕.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율곡 선생은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를 지낼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율곡 선생님 대단하시잖아요. 그러면 떵떵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사 지낼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어요. 처갓집에서 집을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 다 나눠줘요. 그러니까 이쪽 관심이 없어요. 어쨌든 이 병화라고 하는 여러 가지 작용에서 이게 연간에 있다는 것은 조후를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적으로. 이만한 조후는 없죠. 우리가 그냥 공간으로 얘기할 때 조후의 조건이 연간에 나왔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두루 미친다 이거죠. 그게 또 겁재로 나와 있으니까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나와 타자의 관계에 대한 구분, 경계를 크게 짓지 않는다. 뭐에 대해서? 재에 대해서. 그게 조후를 하니까요. 오히려 이로움으로 이렇게 인지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저게 미월이었다면요. 이게 바뀌어서 미월에 신금이 나와 있어요. 축중에 신금, 일지 축중으로 해서. 그러면은 재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커졌겠죠. 미월에 병화니까 이거 뭐 오히려 뭐예요? 한난조습에 대한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럼 재에 대한 것이 내 자리에서 나간 거니까 그걸 소유하려고 하고 나의 몫으로 인지하는 거에 대한 갈등이 유발되겠죠. 근데 이건 달라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게. 그 부분도 여기서 이미 인지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겁재를 이롭게 쓰는 명은 많지 않아요. 겁재를 이롭게 쓴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한 겁재의 이로움의 가장 기본이 인화라고요. 인화는
사람의 도움을 얘기하죠.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천시, 지리, 인화. 이게 우리가 받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천시는 그 사람의 가문, 혈통 이런 거죠. 배경. 그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 주어지는 거니까. 그잖아요. 자, 삼성 이씨로 태어났어요. 제가 자주 다른 이씨를 찾아보든지 해야 되겠어요. 오뚜기 함씨. 그걸 천시라고 한다고요. 그잖아요. 이거 항우하고 유방 비교할 때 항우는 천시를 타고났잖아요. 대대로 귀족 집안에 아주 명문가 출신이죠. 유방 형편없는 평민이에요. 이거 당연히 천시의 조건이 다르잖아요. 지리는 지금 내가 있는 환경에 대한 도움을 얘기해요. 지리 땅의 이로움이니까 영역, 공간 도움이죠. 이 지리의 도움은 명리에서는 일지와 같아요. 당연히 천시는 월지잖아요. 그죠? 이건 월, 이건 일이니까 배우자의 도움과 연관되네요. 그죠? 지리의 핵심은 배우자의 도움과도 연관이 되죠. 그건 명리적 해석에는 그렇게 적용해서 보실 수 있어요. 인화는 비겁의 도움이에요. 비겁. 궁으로 얘기한다면 시지의 도움이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겁재가 실제로 조후하고 사주의 조건을 드러내게 하는, 이 사주는 독특한 게 정화와 병화의 조건인데, 병화는 재와 합을 하고 있고요. 정화는 관과 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병화는 뭘 추구해요? 재를. 정화는 뭘 추구해요? 관. 병화는 부를, 정화는 귀를. 그러니까 정화의 목적이 저 병화가 추구하는 목적하고 다른 걸 추구하고 있다. 뚜렷하게 자기의 역할을 부여해 놨잖아요. 당연히 병화도 자기 역할이 부여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탈광의 염려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역할이 달라요. 당연히 이 명에서 정화는 빛으로 작용해요. 빛으로 작용해도 병화가 하는 역할과 다르다. 그게 딱 구분되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정화가 병화와 구분되어져서 역할이 부여되어 있으니까 그 능력이 출중함을 충분히 알 수 있죠. 자, 병화 대낮에 환한 낮에 환한 역할을 해요. 누가 알아주나요? 그 환한 거와 태양이 하는 역할과 아주 다르게 구별되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일반적인 형태에서 뭔가 특화된 자기 역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저 병화 겁재는 정화한테 일정 부분 그러한 것, 비교해주는 역할, 조후해주는 역할, 이런 것들. 겁재의 이로움이 그대로 작용하죠. 그래서 이 명이 갖는 중요한 코드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병화가 지금 조후를 하는데 이 병화가 힘을 갖게 되면은 용의 개념으로 전향될 수 있죠. 그죠? 근데 병화 자체를 용하기는 어려워요. 겁재이기 때문에. 근데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 신금 편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화가 힘을 갖게 되면은 이 편재가 통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사주는 편재가 사회적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할 일이죠. 이 사주가 할 일, 주어진 것, 이걸 저 병화를 통해서 뭔가 해결하고 다루는 그러한 역할을 하겠네요. 그 부분은 뭐 보시면 되겠고요. 이 편재 입장에서 보자고요. 월간에 나와 있고요. 격으로서의 역할은 부실하지만은 격으로 정할 수는 있어요. 축중에 나와 있는 거니까요. 병화와 합을 하고 있어서 신금 입장의 역할이 주어져 있죠. 관으로서의 역할. 그러면 뭐야 이건 정화가 할 일인데 할 일의 조건이 병화라고 하는 지구로 드러나 있는 거죠. 분명하게 역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월간에 나왔으니까 사회적 조건으로 쓰여지는 요소입니다. 그런 걸 기본적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핵심이 이 신금이 아니에요. 이 사주의 핵심은 시간에 있는 임수죠. 병화와 임수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임수는 정관이고요. 시간에 투관되어 있고요. 정임합을 하고 있어요. 이 정임합은 일간의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 이거네요. 그죠? 일간한테 그 일간이 무엇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저 정화가 무엇을 해야 되는 정화인지를 규정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임수는 실제로는 신금 연지에 근했죠. 축중에 근했다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연지에 근했어요. 그래서 멀리 있고요. 연지에 있다는 것은 이 관을 지원하는 게 연지라는 거죠. 포괄적이다. 연지는 바탕이에요. 바탕, 울타리, 영역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연지의 근으로, 연지를 생지로 두고 나온 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 관을 지원하는 저 신금이 연지에 있으니까 내가 합한 관의 배경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불특정 다수에. 연지가 불특정 다수와 연관된 거라 했잖아요. 전체적인 거, 국가적인 거, 이런 걸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관이라고 하는 나를 규정하는 거에 근기가 그렇게 돼 있죠. 막연하잖아요. 대신 포괄적이라고요. 실권을 장악해서 뭔가를 하는 힘보다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또는 그러한 전체적으로 뭔가 틀이 형성되는, 규정되는 그러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강해진다. 그러면은 일간에 대한 압박이겠죠, 그죠? 이게 실제로 저 임수가 강해지는 건, 임수 자체가 강해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임수 자체가 강해지는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다루어요? 인목으로. 임인으로 돼 있으니까 소화하는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이걸 관인 상생의 조건을 갖고 있으니까
임수 자체가 강해지는 건 괜찮아요. 근데 강해지는 조건이 금생수로 강해질 때, 그럼 관인 상생이 깨지겠죠. 이때는 본인 뜻대로 잘 안 된다. 답답하다, 어렵다, 불편하다. 근데 이 인목이 저 수를 잘 끌어낼 수 있으면은 저 관을 본인 중심에서 잘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사주는 연간에 있는 병화와 시간에 있는 임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사주 보는 거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한번 시기를 거기에 맞춰서 시기를 한번 보죠. 목을 보겠습니다. 간목, 을목. 이 목이 작용하면 어떻게 돼요? 목생화. 얘 전제가 뭐라고요? 수생목. 전제가 목극, 극토. 목이 작용하는 건 지지로는 목극토가 일어날 거고요. 천간으로는 수생목을 하겠죠. 그죠? 수생목해서 목생화로 진행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주의 핵심은 저 수를 잘 쓰는 거예요. 수를 잘 쓰는 거. 그래서 목이 천간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수를 잘 쓸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이거네요. 그러면 뭐 좋죠, 그죠? 흐름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 요소를 갖고 있어요. 당연히 간목이 나오면은 인중의 간목이네요. 그러면 인중의 이 간목은 인중 간목이 되니까 인중에서 나왔다는 것은 관인상생하는 조건을 드러냈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인중의 간목이면은 직을 다룰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런 걸로 뭔가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자, 을목이 작용하면은 미중의 을목이잖아요. 일지에 있는 미중의 을목. 그러니까 미로 작용할 미중의 을목은 감각이죠, 감각. 수생목보다는 본인이 목생화 입장에서 수를 빠르게 쓰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간목은 수생목해서 목생화로 간다고요. 근데 을목은 목생화가 더 목적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정화 입장에서 을목을 활용한다. 뭘 하는 거? 수생목의 조건으로 을목은 수를 목생화하기 위해서 맞춰서 수생목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 을목 때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그러니까 뭐 저게 관에 맞춰진 게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에 맞춰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건 정화 입장에서의 조건으로 연결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다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생목이 일어난다는 걸 보면 되겠고요. 지지로 인목. 지지로 인목이면은 지금 시에 있는 인목이 들어오는 거죠. 시에 있는 인목은 충미충의 목극토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쪽 구성에만 작용하는 거고요. 이 앞에 구성에 작용은 안 되는 거예요. 간접적이란 얘기죠. 안 된다고 하면 또 막 뭐라 할 것 같아서 간접적입니다.
인목이 오면은 관인상생의 조건을 안으로 끌어들여서 쓴다. 그러면은 이 인목은 목극토를 하는 인목이겠네, 그죠? 그럼 목극토는 이게 뭐예요? 식상이죠. 이 식상은 뭐예요? 토극수의 식상이잖아요. 뭐 이런 게 바로 전환이 돼야 돼요. 토극수의 식상이라는 것은 관을 다루는 거에 대한 어려움, 이 사주는 정임 합의되어 있고 시지에 있는 정인이 있기 때문에 식상을 쓰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 내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극토하게 된다면 식상을 컨트롤하는 힘, 조건, 자격 이런 것들을 갖추게 돼요. 그걸 하고 싶은데 시에 있는 것을 실현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인목이 지지로 올 때는 아주 좋죠.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네. 관인상생, 토국수 하니까 식상을 극하면서 식상을 극하면서 관인상생에 맞춰져 있다는 건 이 명이 어디에 맞춰져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니고 외부적 조건에 자기를 맞추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저런 구조가 일지, 월지가 식신이 저렇게 발달되어 있는데 초년에 토운으로 왔다. 관을 극하는 운으로 왔다.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 보겠어요? 근데 이 사주는 여기 이렇게 왔잖아요. 이렇게. 어떤 아들이에요? 아, 이쁜 아들. 사임당 자녀가 4명이에요. 율곡선생 우위로 형이 2 있고요. 아래로 이우라고 하는 동생이 1명 있고 누이가 있어요. 이매창이라고 유명한 양반이죠. 사임당 솜씨로 그대로 빼닮은 그 4 형제가 있는데 8군이죠. 부모가 좋아하는 걸로. 왜 좋아하냐고요? 이 사주는 지금 명 자체에서도 저 충미, 충이라고 하는 식신이 충하고 있는 조건을 천간에서 저 정임합으로 또 목이라고 하는 걸로 일정 부분 자기역제를 하잖아요. 자기역제.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인목이 올 때는 그런 게 굉장히 크게 발현되는 거죠.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관인 상생하는 거에 있어요. 주어진 조건을 내가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애늙은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 만약에 저럴 때 식상이 발현된다, 운에서 식상이 주도한다, 이러면은 그런 거에 갈등이 유발되게 돼 있어요. 명이 저렇게 있어도. 그러면은, 부모가 원하는 거하고 다르게, 공부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지게 됩니다. 자, 묘가 오면은 좋죠, 그죠? 목극토가 주잖아요, 지금. 이게. 목극토가 주도하게 되니까 실제로 인목은 목극토보다 관인상생의 코드가 더 강하고요. 연간에 있는 병화와 연결되는 에너지도 커져 있죠. 그럼 인목이 올 때는 사회적 조건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외부적 조건에 자기를 맞추는 부분이 더 커진 거고요. 묘가 올 때는 소토의 작용이 더 커져요. 수생목 가는 것보다 목극토가 더 적극적이다. 그 목극토가 적극적이라는 것은 저 식신을
다루는 자격이나 능력을 만든다. 이 얘기네요. 지금 얘기하면 뭐예요? 전문적 자기 영역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묘가 작용할 때는 무엇을 밖으로 직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요. 저 식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식신을 다루는 형태, 이런 것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하겠네요. 그죠? 미중, 묘미로 연결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형태로 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이게 그냥 오로 한다면은 16세에 모친이 별세해요. 사임당이 돌아가십니다. 3년상을 치르죠. 19세에 입산해요. 금강산으로 들어가요. 머리 깎죠? 안 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머리가 뭐 허리까지 내려왔다고 모르죠. 근데 어쨌든 출가를 하죠. 평생 율곡을 잡는, 책이 되는 율곡을 책 잡히게 하는 요소이죠. 동인이 끊임없이 율곡을 탄핵하고 비방하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 출가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자기 주도의 공부를 하고 싶은 거죠. 흐름에 맞춰서. 율곡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당연히 율곡한테는 어머니가 거의 우상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율곡한테는 굉장한 충격이죠. 그것 때문에 실제로 목적을 상실하게 되고요. 3년상 끝나자마자 출가하게 됩니다. 1년 만에 환속해요. 20세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유학에만 다시 접념을 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리학자의 일정 수준을 형성한 율곡이라는 선생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걸 우리가 성향을 뭐 구분하기 전에 목국토한다는 것은 이 명에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목국토화해서 어떻게 목생화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간 중심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좋은 에너지죠. 그래서 천간 지지로 목이 올 때는 좋다. 뭔가를 해볼 만한 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특히 뭐예요? 목은 인성이죠. 인성. 인성이라는 게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거니까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의 부분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저 인성으로 만든다, 자기를 만든다, 인격, 자격, 뭐 지적 부분, 뭐 이런 수준들을 만들어내는 게 저 인성이 되겠죠. 특히 이 명은 화 입장에서 수를 끌어내는 조건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저 인성은 곧 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인성이 그냥 식상으로만 연결되어 있다면은 식상을 다루는 형태의 지식 이런 것이 된다면은 관과의 별개의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사주는 정임합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요? 공부를? 정임합으로 한다. 정임합을 배경에 놓고 한다. 이거죠. 저 정임합이 똑같이 정임합이 돼 있는 사주가 정약용 사주예요. 똑같이. 공부를 어떻게 해? 관에 맞춰져 있는 공부를 한다고요. 이 양반 귀양 가서도 목민신서 쓰잖아요. 네.
그 목을 바꾸요. 화를 보죠. 화. 천간에 병화, 정화. 병화가 작용한다, 또 작용한다. 당연히 갈등 유발이죠. 이거는 다 쟁하게 됩니다. 갈등을 유발하게 한다. 병화도 마찬가지고요. 정화도 마찬가지죠. 도움되지 않아요. 정화는 재화의 갈등, 병화는 재화의 갈등, 정화는 관과의 갈등 유발하게 되니까요. 천간으로 화가 오는 건 도움이 아니고요. 오히려 갈등을 유발해서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이건 부정적 에너지이죠. 지지로 사화, 지지로 화가 오면 사가 오면 뭐예요? 병화로 연결되네요. 병화로 연결되죠. 그럼 병화의 작용, 또 사축으로 연결돼서 신금과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월에 격으로서의 역할, 저렇게 연결되는 을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예. 이런 운에는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사회적 조건에 쓰임으로 결정되겠네요. 그러니까 지지화는 직을 다루는 조건으로 연결됩니다. 이건 사회적 조건이 커져 있죠. 특히 사화는 월지 사축으로 신금과 연관돼서 재와 겁재의 힘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사회적 활동 영역,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한 확장, 이런 것들이 형성되겠죠. 율곡 선생은 핵심적인 운이죠. 이 운이 을사와 병호, 대운에 실제로 벼슬 생활을 쭉 하시고 병호, 대운 끝에까지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2조 판서를 하시고요. 그때가 정점이죠. 인생의 정점. 그리고 2년 뒤에 돌아가시죠. 49세로. 오화는 당연히 인오의 합으로 병화로 연결되고요. 또 정화로도 연결되죠. 그래서 당연히 활동력, 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지화는 특히 사화는 사회적 기준으로 연결되고요. 오화는 개인적 기준으로 연결돼요. 인으로 연결되는 에너지가 크니까. 그래서 자기 완성은 특히 관인상생으로 연결되는 힘을 형성하는 것은 오화이죠. 그리고 자기 만족도가 더 높은 운은 오화예요. 사화보다. 사실 저 오화 대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학지묘, 경목요결, 이런 것들, 이런 거 다 선조한테 올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다 그때 저 오화 대운에 이루어진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기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완성되는 단계이죠. 예. 토를 보면은 무토, 기토, 무토가 오면은 혼잡, 그죠? 예. 뭐가 일어나요? 토국수. 토국수가 일어난다는 것은 관의 문제가 형성되는 거네, 그죠? 관과의 갈등. 관의 문제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은 개인적 성취에 더 집중할 수도 있죠. 식상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뭘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죠. 그게 조절이 안 되면은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이 명은 월간에 편제가 나와 있어요. 당연히 식상이 관을 극해도 일정 부분 통로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불편합니다. 그래도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뭔가 이렇게 코너로 몰리고 이러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 불편한 건 확실해요. 자, 기토 충미 그죠, 식신이 투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토국수가 일어나게 되죠. 식신으로 자기 역량을 키우려고 하는, 자기 식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더 발현되고 커지게 됩니다. 이 사주는 식신이 일지, 월지에 있지만은 저 식신이 잘 된다면은 오히려 가르치고 이러는데 더 탁월했어야 되는데, 가르치는 걸 못하시는 건 아닌데 가르치는 것이 적합한 사주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가르치는데 저 정관적 태도가 우선돼 있잖아요. 율곡 선생님한테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세 갖춰야 된다는 뜻이죠. 자세. 실제로 율곡 선생님 굉장히 프레임이 강했던 인물이세요. 흐트러진 적이 없어요. 태계 선생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학문적 이론으로 얘기하면은 태계 선생이 더 빡빡하잖아요. 칸트 같잖아요. 율곡 선생의 이론은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아, 공부 안 해서 잘 모르겠다. 근데 율곡 선생의 삶, 굉장히 그 프레임이 강한, 빈틈이 별로 없었다. 흐트러진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토 같은 게 이렇게 오면은 그런 쪽에 자기 성취, 관에서 벗어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힘들, 이런 것들이 강해지는 거죠. 그런 게 가르치는 데에 목적하게 되고 이런 쪽의 에너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특히 무토 이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면은 뭐예요 이거? 씹히겠죠. 구설. 율곡 선생한테 당연히 율곡 선생의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서인의 영수가 되잖아요. 그 서인이 노론, 소론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결국은 노론의 영수로 추존되다시피 하고, 소론의 영수로는 성운, 우계 성운 선생이 소론의 영수가 되죠. 그건 뒤에 학자들이 자기들이 계파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구봉선생 할 때 우계 성운 선생, 그 다음에 구봉선생, 율곡선생이 파주 사면으로 실제로 절친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세 명이 거의 그 세 명 어느 문화에서 공부를 해도 다 통할 수 있게, 만약에 성운 선생한테 배우는 제자이면은 당연히 율곡 선생이 제자이고 구봉 선생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문화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그게 서로 통했다는 뜻이죠. 지금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근거 놓고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식상의 부분을, 이 사주에서는 식상이 실제로는 목으로 통제가 잘 돼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금으로 통관하는 거니까 불편한 것이 식상으로 만약에 구설이 생긴다면 그 구설이 내 주도로 해결되지 않는 거잖아요. 재생관으로 넘어가니까. 인성이 있으면은 나한테 관인으로 오는 쪽으로 맞춰지겠죠. 그런 것들을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지토를 보면은 죽토,
진토, 미토, 술토. 축토 뭐 좋을 리가 없네요, 그죠? 수생목 목생화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목극토가 따라가야 되고요. 수생목 목생화에는 이미 목극토가 내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축토가 온다는 것은 인목이 잡히는 거니까, 또 축월에 축토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불편하죠. 묶여서 수생목, 목생화가 잘 안 되는, 그래서 어려운 환경, 뭐 뜻대로 잘 안 되는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토, 진토도 뭐 진토는 크게 불편하지는 않지만은 이건 신진의 임수로 연결되는 코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약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인목 입장에서 활용적 부분, 현실 접근적 부분에 토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미토, 당연히 뭐 충미 또 발동 걸리게 되는 거고요. 토가 더 많아지는 형태가 됩니다. 정화 입장에서는 힘이 되겠지만은 실제로 큰 도움을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뭔가 환경이 바뀌고 달라지고 하는 이런 걸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술토는 좋죠. 인술로 연결돼서 정화가 주도하는 에너지를 쓰게 돼요. 그죠? 인술의 병화, 인술의 정화, 이렇게 연결되니까 실제로 술토는 좋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대신 토가 왕해지는 거에 불편함은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전반적으로 토우는 부정적 의미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일정 부분 소화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관점을 보면 됩니다. 금을 보면은 병금, 신금, 재생관을 하겠네요. 쟁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겁재가 연간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경금은 일정 부분 도움이 돼요. 정화 입장에서 재생관으로 연결되잖아요. 신금에, 연지에 있는 신금의 근거에서 나와서 재생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화한테 뭔가를 실용적, 실제로 뭔가 할 수 있는 목적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은 도움이 되는데 이건 실제로 도움되지 않아요. 병화와의 또 합이 일어나게 되고요. 쟁제를 일으키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금금목을 하게 되겠네요. 그죠?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연운에서 목이 온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불편해지는 거죠. 금금목이 일어나니까 목을 쓰고 싶은데 못 쓰게 된다. 만약에 대운에서 모군이 와 있는데 금금목을 한다. 그러면 저럴 때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감안해서 보시라고요. 지지로 신금, 유금, 가장 안 좋은 운이네요. 가장 안 좋은. 특히 이 신금은 가장 안 좋죠. 인신충까지 가게 되니까요. 인신충의 금생수가 커지니까 수생목, 목생화가 절단나는 때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인목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힌다. 그러면 단절이죠. 이 사주에 실제로 생명 같은 것이 저 인목이에요.
그런 거고, 당연히 유금도 불편해요. 유금도 신유, 유축에서 금이 갑자기 커지죠. 자, 금이 저 천간에 있는 신금이 커지게 되고 힘을 받게 되면은 겁재의 역할, 저 병화의 역할이 달라져요. 재에 집착하게 되고요. 재의 소유적 부분도 커지게 되고요. 당연히 지지의 금은 굉장히 불편한 요소를 갖고 있다. 예. 최대 기신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네요. 예. 수를 보면은 임수, 개수, 천간에 임수, 개수가 온다는 것은 관에 대한 혼잡이기도 하고요. 산란해지기도 하죠. 그죠? 있는데 또 오는 거니까. 임수가 온다는 건 정임 합의 작용이 또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임수는 그래도 덜해도 개수는 상당 부분 불편함을 만들어 놓습니다. 개수가 올 때는 목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흔들린다. 자기의 역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개수는 조심해서 보시고요. 축중에 개수가 나오는 거랑 월지에 대한 작용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월지에 있는데 특히 대운에서 투관한다면은 그 작용을 만만하게 보셔서는 안 돼요. 그 월지에 갖고 있던 게 그냥 있다가 투관된다는 것은 그 얘기하는 당령의 작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요. 사회적 큰 축에 대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지금 얘기하면 직업에 대한 변화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대학교 다니는 친구가 그런 변화를 월에 투관으로 나오는 걸로 했다면 전과를 한다든지 학교를 바꾼다든지 하는 뭐 이런 큰 변화가 생기죠. 진로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시해서 보여야 될 부분들이에요. 인생에서도 저 월에 투관되는 것이 바뀔 때 이럴 때 직업 변동에 아주 큰 축이 형성되는 거 보시면 돼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임수는 지금 저 시간에 있는 임수하고의 갈등 정도이고요. 크게 문제를 삼지 않으셔도 돼요. 자, 지지로 해수, 자수, 수가 커지죠. 토국수의 작용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요. 그걸 해결하는 시에 있는 인목에 의해서 그 작용이 해결이 돼갑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관의 무게가 커지지만 해결할 수 있는 형태를 갖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지의 수는 큰 문제가 없다. 시간이 지나면은 본인 중심으로 전향된다. 연운에서 지지로 수운이 오는 때는 결과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시의 인목으로 에너지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월에 머물 때는 사회적 조건과 연결될 테고요. 시로 인목으로 연결돼서 해결하는 건 자기 기준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뭐 극복하는 것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렇게 공부하는 운이죠, 그죠? 공부하는 운. 이사주는 요 계묘대운이 아까 얘기했듯이 16세와 20세. 여기에 19세 때 입산한 것까지 아주 큰 변화의 축을 갖고 있습니다. 전반부이죠. 어머니 돌아가신 사건은 율곡 선생한테 아주 큰 충격이죠. 인생에 대한 큰 전환점을 형성했습니다. 요 계묘대운 지나고 갑진대운은 이건 당연히 그냥 적은 거예요. 대운수는
대운수는 이게 다 달라져요. 그죠? 지금 이 사주가 1917년생이네. 2017년. 17년생이잖아요. 2017년에 이런 사주가 있겠죠. 근데 당연히 대운수가 같지 않아요.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달라지죠. 어쨌든 그냥 이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보겠다는 뜻이고요. 23세 겨울 별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천도책이라는 책문으로 시험 답안지를 내죠. 그걸로 장원급제를 하시죠. 그때 구봉선생하고 구봉선생 동생 송한필 선생도 같이 시험을 봤는데 시험 자격을 정지당하죠. 시험 볼 자격이 없다. 천민 출신이라고. 천민 출신이 아니고 서얼 출신으로 시험 볼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그때죠,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율곡 선생한테 따라오는 수식어 중에 하나가 구도장원공이잖아요. 9번 시험 봐서 다 장원했대요. 그걸 일일이 다 찾아보신 분도 있어요. 근데 자기는 다 찾아봤는데 8번밖에 안 나오더래. 제가 볼 때는 구도라는 거, 9이라는 숫자가 많은 시험에 다 장원했다. 모든 시험에 장원했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조선시대의 여러 천재 중에 한 분인 건 틀림없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벼슬을 쭉 갔죠. 화석정이라고, 지금도 저 파주 가시면은 답사하실 때 화석정이라고 한 정자가 지금도 이렇게 다시 돼 있죠. 임진왜란 때 강을 건너는데 선조가 불이 없어가지고 어두워서 화석정을 불태워서 배를 건넜다고 하죠. 율곡이 그걸 예측하고 기름을 발라놨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화석정에서 어렸을 때 화석정에서 시를 쓴 게 있어요. 그런 건 지금 기록에도 다 있는 거니까요. 이분이 그래도 잠깐 그죠? 이기론, 이기설, 이기론. 태계 선생과 율곡 선생의 차이, 저 이기론의 차이잖아요. 태계 선생은 이도 바라고 기도 바란다. 그거죠. 그래서 네가 바라는데 기를 타고 있다. 태계 선생 얘기죠. 기가 바라는데 네의 이치에 의해서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도 바라고 리도 바란다. 근데 율곡 선생은 바라는 것은 기이다. 리는 기가 바라는 이치일 뿐이다. 그럼 그 리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당연히 기가 바라야만이 드러난다. 이기일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큰 조선시대의 전체를 관통하는 철학이죠. 그래서 제가 책을 한 권 가져왔어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지금도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단 칠정론이라고 조선 초기 권근부터 조선 후기 마지막 면왕 곽종석 선생까지 면후 그 뒤에 한 명 더 그 사단 칠정론에 대한 얘기들을 그 논문을 각각 다 논문집이에요. 논문집. 그런 다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무진장 재밌어요.
아마 책 있을 거예요, 아직. 없으면 헌책방 같은 게 뒤져보면은, 예, 있습니다. 사단 7정론 꼭 읽어보셔요. 왜 읽으라고 하겠어요? 음양 오행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다 나와요. 음양 오행 공부를 목은 나무다 무슨 막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런 책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예. 그리고 조선시대를 관통하는 철학인데 그래도 한번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낙강 들레지는 막 달달달 하면서 왜 이런 건 안 읽냐고요. 그쪽도 안 읽는다고요? 예, 이게 사단 7정론, 이건, 예, 정말로 재밌어요. 이게, 각각 다 다른 선생들이 그 주제별로, 그러니까 권근을 얘기하는 사람, 뭐, 율곡을 얘기하는 사람, 태계를 얘기하는 사람, 다 각각 다른 선생들이 논문들을 모아놓은 거라, 사상 비기도 할 수도 있고요. 뭐, 길지도 않고. 그리고 일관되는 게 다 사단 7정에 대한 심성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특히 유학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단 7정론이 음양론이에요. 그게 심성론이고요. 그게 우리가 마음자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한번 읽어놓으시면 도움 돼요. 제가 무슨 이가 어떻고 기가 어떻다 얘기하는 것보다 이런 책 한 권 읽는 게 영양가가 더 있습니다. 이 책은 퇴계, 고봉, 편지를 쓰다. 이건 지금도 나올 거예요. 다시 뭐 편집돼서 나올 건데, 그러니까, 고봉 기대승 선생과 퇴계 이황 선생이 14년간, 그죠, 뭐 13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사단 7정론을 갖고, 논변을 하죠. 출발점은, 정지훈이라고 하는 선생이 그림을 그리죠.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을 태계 선생이 수정해서 얘기하는데 그거 갖고 온다. 그걸 고봉 선생이 보고서 이건 아니다 해서 막 편지를 쓰면서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고봉 선생이 태계 선생한테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국으로 돌아요. 지금 같으면은 다음 아고라 같은 데 올라오는 거예요. 다음 아고라 없어졌나요? 그래서 막 유학자들한테 이슈가 되죠. 다음 태계가 편지를 보내죠. 그러면 그게 또 막 다 퍼져서 서로 논쟁을 하고 이런. 실제로 사칠변 논쟁은 7, 8년 정도 이렇게 주고받는 거고요. 퇴계와 고봉 편지를 쓰다. 이건 문체를 한글로 다 풀어서 해놨기 때문에 읽는데 굉장히 편해요. 이건 아마 중학생이 읽어도 읽힐 수 있는. 읽어보세요. 이건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다니까 안 믿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명리를 하고 사주를 풀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풍부하게 뭔가 그 내면적인 형태의 지층을 만드시려면은 접하셔야 돼요. 조선 유학자가 바라보는 음양관이 어떤지, 사주쟁이가 바라보는 음양관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리 서적에서 얘기하는 음양 오행과 유학자들이 바라보는 음양 오행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궁금하지 않아요? 안 궁금하다고요?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 게. 이 양반 경몽요결을 보면은 경몽요결의 핵심이죠.
이거 핵심이죠, 핵심. 깨어있는 것을 거경이라고 그래요. 이거 공경할 경자가 아니고요. 깨어있을 경자예요. 깨어있다.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잠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그래서 깨어서 이치를 궁구까지 몰고 가는 거죠. 그걸 궁리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는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하죠. 깨어있는 상태에서 공부해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행해야죠. 이렇게 해서 행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경목요결의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49세에 돌아가시는데 거의 말년에 만든 책이에요. 이게 다 이분이 황해도 석담에 머무르시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황해도 거기에서 향약이니 뭐니 뭐 이런 것도 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 석담 일기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이 양반이 일기처럼 쓰신 책도 있고 그것도 한글로 번역돼서 나왔는데 추천드리려고 가져왔다 그냥 그건 그냥 놔뒀어요. 어쨌든 거기서 이렇게 경목요결을 완성하고요. 경목요결은 결국은 그래서 뒤에 서인들이 자녀 교육하는 교과서가 되죠. 당연히 동인한테는 안 가죠. 동인들은 경목요결을 안 가르칩니다. 서인들한테, 서인 자제들한테는 이게 기본 교재예요. 근데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 수행 방법이거든요. 수행 방법이라고요. 깨어서 궁리하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것. 이게 수행 방법이죠. 공부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경목요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얇고 간결하고요. 아이들 책이 아니에요. 애들한테 읽으라고 하는. 경목은 주역 산수몽괴에 나오는 괴 해석에 나오는 이름 경몽, 그죠? 뭐 동몽선습 이것도 다 그 산수몽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